그러면 간단하게 목차를 말씀드리면 이제 변화된 수능에 대해서 난이도 분석을 간단하게 할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문제들에 대한 난이도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준비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수준별로 학생들에 맞춰서 연간 강의 계획을 본인들도 짜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변화된 수능, 뭐가 변화됐는지 말씀을 드리셨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난이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일 중요한 게 1등급 이하를 맞고 싶은 학생들은 없죠. 예, 그러니까 1등급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1등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92점일 때하고 84점, 그 이전에 수능하고의 이 차이점을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92점 1등급 커질 때의 특징들은요. 킬러 문항이라는 말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킬러자를 진짜 싫어하는데 이 시험을 보면서 뭘 죽일 것까지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30문제를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 파란색은 뭐냐면 그 2, 3, 4점짜리 문제인데 4점짜리 중에도 킬러라는 말을 붙여서 굉장히 어려운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딱 3개였어요. 21번, 29번, 30번. 이게 작년까지죠. 근데 이제 최근 몇 년에는 기조가 좀 바뀌어서 이 킬러라는 말을 붙여야 되나라는 의구심이 들긴 했는데 관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학교나 선생님들, 학원 강사들도 마찬가지로 킬러 문제라는 걸 만들어서 계속 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세 문제 때문에 만들어진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단어 하나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자, 2750이라는 문제집이 저희 대성학원도 있고 여러 군데에서도 있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27문제를 50분 동안 푸는 문제집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 세 문제 빼고 50분 동안 저거 풀면 돼요. 근데 요 빨간 거는 객관식인데 학생들 잘 찍어요. 5분의 1의 확률인데 거의 50%의 확률로 찍어서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빼고 50분 동안에 이거 그냥 꺼놓으셔도 대충 보이지 않나요? 예. 27문제를 맞춘 학생들이 두 부류로 나눠져 버리는 겁니다. 100점을 맞아야 되는 학생들은 이렇게 풀어서 나머지 세 문제 푸는데 50분을 드리는 거예요. 100분이 시험 시간이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나는 1등급만 맞으면 돼. 자, 이 생각을 갖는 학생들은 27문제를 100분 동안 푸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학생들의 수준 차이는 분명히 엄격하게 나는데 똑같이 되거나 거꾸로 돼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27문제를 50분 동안 풀다 보면 사람이니까 실수를 하죠. 그럼 앞에 거 하나 틀리고 30번 맞춰놓고 나머지 거 틀려버리면 2등급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수능이었는데 왜 이렇게 되냐면 EBS 연계 첫 해에 EBS 연계 70%를 하는 첫 해에 수능이 1등 컷이 80점이었어요. 난리 났었죠. 올해보다 더 심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100점이었어요. 갈팡질팡하잖아요. 제가 그때 EBS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컨퍼런스도 하고 난이도 조절에 대해서 별 얘기들도 하고 교수님들도 얘기를 하면서 만들어진 컨텐츠가 이겁니다. EBS 연계 70% 하면 어떤 기조냐면요. EBS만 보고 저 같은 선생한테 배우지 않아도 100점을 맞출 수 있다. 그 당시엔 전 EBS 강사였으니까 저한테 배워서 100점 맞을 수 있다. 이 얘기였어요. 이 100점은 아니더라도 1등급은 될 수 있게. 그러는 방법이 뭐냐면 이 파란색 부분들을 굉장히 쉽게 주면 돼요. 학교 내신 문제도 20문제 조금 더 되는 걸 50분 동안 푸는데 수능 문제에서 27문제를 50분 동안 풀 수 있는 문제를 준다는 거는 난이도를 엄청나게 낮췄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런 기조가 계속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두 문제에 대한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졌어요. 이게 모의고사 컨텐츠니 뭐니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있는 문제 4점짜리 한 문제를 만들면 10만 원 주면 이건 100만 원 줘도 만들기 힘든 문제들.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5, 6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강사들만 실력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이해되세요? 고3 학생들은 어차피 첫 해에 고3일 뿐이에요. 근데 그게 매년 100문제, 수백 문제 계속 쌓였죠. 수능 문제는 한 문제씩 밖에 없었는데 하나만 던져지면 여기저기 컨텐츠에서 돈 들여서 만들었다 그러면서 잔뜩 만들어 놓지만 그 다음엔 또 다른 문제.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난이도를 아주 선생님들이 성찰하게 된 몇 년 전 수능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빨간색의 난이도를 1부터 10까지 정도로 놓고 봤을 때 이 정도였다면 그 문제는 이거였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설지를 쓰려고 그러면은 몇 페이지를 써야 될지 모르고 그걸 읽다가 지쳐버리는 미적분 문제가 나와버렸어요. 그다음부터는 이건 안 된다라는 성찰이 제해져서 몇 년 동안의 기주에서 진짜 수능에선 킬러자를 붙일 필요가 없는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다가 올해 이제 기조가 바뀌면서 쉬워졌다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빨간색이 요 색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노란색으로 안 해놨는데 하여튼간 요 색깔로 바뀌었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4점짜리들이에요. 이 4점짜리들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수원수투 4점 문항 9문항하고 선택 과목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미적분을 써놨는데 요거 4점에 그 3문항하고 해서 총 12문항이었어요. 4점짜리가. 이 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만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나만 불편한 단원이 있잖아요. 학생들 중에.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쫙 풀고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서 걸려요. 뭐 이상해. 그러면 이거 풀다가 10분, 15분 걸리다 보면 이거 이상하지? 그러고 넘어가면 모든 게 다 흐트러지죠. 이래서 실수한 학생들 생기고 수원수투의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이 난이도 자체가 이과 학생들은 그런 걸 쳐다보지도 않았고 미적분에서 봤던 문제들을 보면서 이거를 보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왜 다른 얘기인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러면서 나만 어려운 문제가 생겼고 이런 식이 되면서부터 이 미적분에 대한 난이도는 터무니없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대치동 학생들이 엄청난 손해를 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대치동 학생들 중에서 극상위권 학생들, 의대를 가기 위해서 하는 학생들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 평균적으로 이 중계동에서 다니는 고3 될 학생들의 공부량을 이미 중3 때 끝냈어요. 그거를 몇 번을 반복해서 그냥 저만 믿지 않아요. 여러 학원을 계속 반복해서 학원 계속 보내고 했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대치동에서 가르친 학생들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이런 30번 문제들 같은 거를 버릴 수가 없으니까 올해 수능 시험 문제에서도 여기다 넣어놨어요. 다 맞춰요. 다 맞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9번 틀려요. 15번 틀려요. 수원수투를 안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올해 갑자기 수원수투 반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택 과목을 미적분이냐 기하냐 확률 통계냐 뭘 선택해도 똑같이 만들려면 선택 과목을 쉽게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왔던 이 중요한 21번 30번 미적분 문제들이 거의 쓸모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것도 안 되고. 그렇지만 버리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수업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집중할 건자 진짜 나오는 수능에 집중할 거냐 이것도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원수투가 중요해지고 그러면서 변화가 생겼어요. 이 1등급 92점에서는 100점이 진짜 드물었어요. 진짜 드물었어요. 강대 상위반에서 8명 이렇게 맞으면 굉장히 잘 나오는 수능이고 어렵다 그러면 한 5명 이러는데 10명이 넘어가 버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극상위권 학생들, 재수생 몇 수 하는 학생들은 실수만 안 하면 다 맞을 수 있는 수능이 돼버렸고 고3 학생들 중에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내신에 치중하고 논술에 치중하다 보면 수능의 취지를 이해를 못해서 실수가 2개, 3개, 4개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렇지만 4개 틀려도 될 수 있는 1등은 것이 돼버린 거예요. 3개나 4개. 이해되세요? 지금 이렇게 바뀐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머릿속에서 킬러라는 말의 중요성을 살짝 지워주셔도 돼요. 일단은. 자, 그래서 이 나머지 문제들이 어떻게 되고 이것의 난이도는 또 뭔지 그리고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걸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고 올해 저한테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제가 1년 동안 강조해가지고 문제 풀 때마다 얘기해서 이거는 그래서 수능이냐 아니냐 자 이게 안 눌러져서 계속 딴 얘기하고 있는데 얘기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눌러줘라. 참 일부러 막고 있는 거 아니죠? 거기서 그냥 눌러주시면 안 돼요? 내가 분명히 잘 누르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봤자 뭐 대단한 건 없고요. 예. 아까 반대로 얘기했잖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네.
죄송합니다. 예, 별거 없긴 한데, 자, 요 얘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시험은 출제의 목적이 있어요. 그럼 그거 맞게 공부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머님들 내신 대비반, 수능 대비반 보내시잖아요. 근데 내신 대비반 가서 엉뚱한 공부하고 수능 대비반 가서 엉뚱한 공부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내신은 도대체 무슨 목표가 있느냐 아시잖아요. 자사고든 어디든 간에 1등부터 꼴등까지 성적 매겨놔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게 어떤 문제가 나올지 이따 그리고 수능은 수능 출제 목표가요. 전국에 있는 모든 고3 학생들 50만 명 대상으로 그냥 고등학교 3년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면 풀 수 있는 문제를 주지 너는 죽어도 못 풀어 이 문제 내면 안 돼요. 그럼 아까 킬러는 뭐냐고요. 말이 안 된 거죠. 예. 지금 20몇 년 동안의 기조가 그건데 최근 몇 년 동안만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몇 문제 낸 거였어요. 예. 그다음 농구술은 대학에서 선발권을 갖고 싶은 거예요. 선발권 중에 이것도 못 믿고 이것도 못 믿고 세상에 한 번의 시험으로 모든 걸 당락을 결정짓는 게 수능이 유일하지 않습니까? 또 좀 더 할 수 있는데 1년이나 걸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위권 학생을 뽑아내는 걸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학생들을 쭉 따로 뽑아내는 방법이 이 두 개 말고도 또 하나를 더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50분 동안 여러 문제, 20문제 정도. 얘는 100분 동안 30문제. 얘는 세트 문제 3문제 정도를 1시간 반, 90분 정도를 평균 잡아서 푸는 문제. 그러니까 시간당 따져보면 시간 제일 많이 주는 건 얘예요. 시간 제일 없어요. 이거는 많이 주긴 하는데 세트 문제이기 때문에 주관식 서술형으로 다 써야 되니 이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렇죠? 그럼 얘네들의 난이도는 도대체 어떻게 돼서 나오는 건가? 그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쓰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거 만들다 보니까 너무 이거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머니들 모든 시험은 교육과정에 벗어난 걸 내면 안 되겠죠? 안 배운 거 내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안 배운 거 냈어, 막 이런 거. 근데 이 교과과정의 핵심은 뭐냐면요. 교육과정 해설서라는 게 있어요. 요번에 바뀐 교육과정에 따라서 교과서에 집어 넣어야 되고 넣지 말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수학에는 있겠죠. 근데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훌륭한 수학자들이 고등학생들 대학 가게 시험 보려고 수학을 연구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이만큼, 고등학교 때 이만큼, 초, 중, 고 이렇게 해서 미적분의 어떤 내용 이런 것들을 교과서로 만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절대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이거고 교과서 가지고만도 공부를 할 수 있게 돼야 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을 출제할 때 수능이고 논술이고 구술이고 간에 내신이고 간에 절대로 이걸 벗어나는 문제를 내면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수능은 단 한 문제도 이걸 벗어나는 문제를 낸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 교과 과정을 정확하게 나눈다라는 게 애매한 게 생겨요. 그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까지 찍히나요? 네. 자, 수학하면 어머님들 제일 싫어하시는 말 증명. 싫잖아요. 네, 이거 싫어요. 저도 싫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 아직도 싫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걸 증명하는 게 싫었지 그건 다 써먹고 있거든요. 그 써먹고 있는 학생들 다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먹는 줄은 알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능에서는 증명을 통해서 답을 내는 형식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증명을 열심히 해서 답을 내는 게 수학의 꽃인데 수능에선 그렇게 내지를 않아요. 그럼 이건 도대체 뭐냐? 맨날 우리 배운 게 증명하고 막 하지 않았어? 정석 같은 거 막 보면 하는 거잖아. 수학책 보면 다 증명하잖아. 그게요. 논구술의 출제 원리예요. 논구술에. 다시 얘기해서 교과과정 안에 있는 제시문을 가지고 교과과정 밖에 있는 이런 식의 문제들에 대한 해를 낼 수 있겠어? 라고 내는 거예요. 근데 제시문이 교과과정이니까 바깥쪽에 있는 걸 미리 공부하든 말든 상관없이 증명과정에 의해서 1번 힌트, 2번 증명과정, 3번 그걸 이용해서 얘를 풀어. 이거예요. 이게 수능에서도 살짝 연결이 돼 있는데 기억, 니은, 디귿이라는 문제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질문하면 다 디귿만 질문해요.
근데 뭐냐면 기억이 니은의 힌트고 기억 니은이 디귿의 힌트거든요. 요걸 물어보는 방법을 수능에서는 보기 중에서 고르는 걸 택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굉장히 쉽게 높은 확률로 찍는다 그랬죠. 이거예요. 기억이 틀리면 니은은 무조건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디귿이 제일 어려우니까 물어보고 싶잖아요. 기억이 틀린데 니은도 틀리면 디귿 생각해요? 안 하잖아요. 이거를 별거 아닌 것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모르고서 시험 보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대로 기억이 틀리면 니은이 맞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90%의 확률로 기억이 맞고 니은은 대충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50%의 확률로 디귿만 찍으면 돼요. 이상해졌죠? 그래서 그게 21번이었다가 앞으로 밀렸어요. 요즘.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증명에 의해서 답이 나오는 문제를 낸다는 거는 요즘 또 몇 명이 뜨긴 하던데 교과과정 바깥에 있는 많은 내용들 중에 상당수가 얘를 다 포함시켜가지고 내는 문제들이 있어요. 포함돼서 일반화라고 해요. 일반화. 근데 이 일반화의 과정을 거치면 이거를 증명과정과 답이 물어보고 싶은 게 수학자들의 논리지만 수학자를 뽑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수능.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화를 거쳐서 답이 나오는 문제를 내면 안 돼요. 교수님들이 알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교과과정 바깥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수학 실력이 높아.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수능에서 증명과정과 답이 내는 문제를 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찍을 수 있게 돼요. 공부 좀 하는 학생들은 바로 이거 그거니까 이럴 때는 저때 일반화 해놓은 게 있었으니까 그때 답이 디귿이겠지 뭐 이거 딱. 그래서 그렇게 찍는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 중에 많아요. 이과나 문과나. 대부분의 학생들 중에 선생님이 일반화를 시켜서 이 복잡한 문제를 머리 안 아프게 바로 답으로 이끌어줬으면 좋겠어. 이게 명강사가 돼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수능은 그렇게 안 낸다니까요. 단 한 문제도 그따위로 낼 수 없게 내요. 3점짜리는 내요. 그냥 푸나 증명이 돼 있으나 똑같으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논구술은 풀이 과정과 증명을 다 물어볼 수 있는 형식이기 때문에 끝까지 고집을 하는 거예요. 실수 몇 번 한 학생들을 구제할 수도 있고 더 좋거든요. 근데 수능은 그런 증명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를 내거나 그런 문제를 내다 보면 바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논구술 쪽으로만 공부를 한 1, 2학년 과정이 있어요. 정석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누구나 비슷한 걸 가지고서 얘기할 수 있었고 선생님들이 수업하기 좋은 게 일반화거든요. 고등학교 과정에 바깥에 있는 미적분의 일반화 이거 배워 저거 배워 이거 이렇게. 그런데 교수님들이 바보입니까? 딱 빼서 문제를 내요. 그래서 논구술이 어려운 거는 원래 어려운 거고 수능이 어려운 거는 왜 어렵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증명과정과 답이 없는 문제인데 그럼 어떻게 내냐면 굉장히 성실한 풀이. 저는 말 쉽게 얘기하면 귀납적 풀이라고 얘기해요. 귀납적인 방법을 통해서 주어진 조건과 그 과정을 갖다가 정확하게 써서 문제를 분석하고 물어보는 게 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답을 쓸 수 있는 문제를 내요. 그걸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귀찮은 문제라고 그래요. 학생들은. 근데 그걸 안 해요. 머리 좋은 학생들일수록. 그럼 어머님들 그 공부 잘하는 학생들 연습장 보세요. 끌적거리고 우리 애는 똑똑해. 근데 수능엔 그렇게 푸는 문제 몇 문제 없어요. 아까 주황색으로 표시된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요.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리하게 문제를 푸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산이 맞냐? 아니에요. 수능에 한 10여 년 동안 출제 들어가신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 진짜 좋은 수능 문제는 성실한 풀이 중에 핵심 내용을 얘기했을 때 4줄. 아니야. 좋아. 5줄까진 봐줄게. 5줄이 넘어가면 수능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잡다한 계산 빼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성실하게 풀어내서 답을 찍을 수 있는 문제. 그게 킬러 문제 말고 진짜 좋은 수능 문제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실하게 풀어서 답을 누구나 거기까지 근처까지 가지만 정확하게 답을 못 내는 학생들이 굉장히 높아지는 비율인 게 수능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능 끝나고 해설을 듣거나 친구가 딱 얘기를 하면 알아요, 그냥. 왜냐? 교과과정 안에서 냈다니까요. 그래서 나한테 관대해져요, 굉장히. 그래서 어머님들 본인한테 관대한 걸 어떻게 체크하시면 되냐면 세모가 많은 학생들 있죠.
그거 실수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해설지 보니까 아는데 엄마 이거 실수했어. 그 실수가 아니에요. 그게 수능이고 실력이에요. 그게 수능 끝나고 나서 엄마 실수했으니까 재수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의 특징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상심리가 있어요. 상위권 학생들이니까 이거 작년에 배워서 내가 다 아는 걸 왜 또 이걸 해? 귀찮잖아요. 그러면 더 쓰고 연습하는 연습이 점점 줄어요. 그러면 점점 줄어요. 그러면서 모의고사는 작년 유형으로 계속 내거든요. 그럼 뭐 슬쩍쩍 풀고 다 맞기도 하고 아 나 모의고사는 잘 봤으니까 수능 다 맞겠지? 자, 대한민국에서 수능 문제를요. 계산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모든 비용을 따져서 한 문제에 1억 들더라고요. 수능 문제. 이해되세요? 그거 EBS PD가 계산을 해가지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가 막 해가지고 저한테 알려줬어요. 한 문제에 1억 뜨는 문제하고 모의고사 한 문제 뭐 100만 원 썼어. 난 1억 썼.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다르죠. 깊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과 과정에 대한 이해와 실제 문제에 대한 피드백 그 비슷하게 유형의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1년 내내 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근데 학생들도 지치고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좀 못 따라오면 지치고 이러다 보면 놓치는 게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 말고 빨리 답 줘. 다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 이렇게 되는 거죠. 절대 수능이 안 나옵니다. 그렇게 내는 순간에 내가 알려준 게 나왔어라는 말이 되고 내가 100% 이게 수능 찍은 거 맞았어라고 얘기하는 이상한 강사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절대 그 용납 못해요. 수학은 특히 그 범위가 너무너무 자유롭고 넓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 그거에 대한 걸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실한 풀이, 교과 과정에 대한 성실하고 깊이 있는 풀이를 하지 못하면 못 푸는 문제들이 4점짜리로 구성돼서 100점을 맞을 수 있는 학생도 많아졌고 어려워진 수능이 된 거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잘 볼 수 있는 수능이 된 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수준별로 이걸 전략을 짜가지고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5분 정도 남았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난 바본가? 이상하다. 방금 전에 됐는데. 인터넷 보니까 저 컵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넣어봤는데 커피가 또 땡기네. 응? 그러니까 내가 실장님 어떻게 해? 됐다. 이게 여러분 노력하면 다 됩니다. 예? 예, 노력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제가 일단 제 강의에 대한 계획서를 올려놨는데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년에는요. 지금 중계동에서는 그 학종을 쓰는 학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내신을 놓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거의 여기에 올인한 게 대부분이었어요. 뭐 대치동도 마찬가지고. 수원수투 뭐 지금 2학년 때 했는데 뭘 해. 근데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들이 대충 낸 문제하고 신경 써가지고 낸 수원수투에서 나오는 아홉 문제 달라요. 근데 올해 많은 좋은 문제들이 쏟아졌어요. 그거를 잘 정리해서 굉장히 좋은 문제들로 구성한 모의고사를 계속 봐야 돼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개씩 계속 봐야 돼요. 보면서 내가 내신에서 봤던 거하고 어떻게 틀리고 그걸 어떻게 풀이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는데 2학년 동안에 요약 정리와 이론에 대한 공부를 하고 문제풀이를 했기 때문에 거꾸로 수능에 대한 문제풀이를 하고 내가 틀린 단원에 대한 내용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내용들을 선택하셔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틀 수업을 하는데 하루에 한 3분의 2 정도는 이걸 쓸 거예요. 직접 문제를 풀고 확인을 하고 거기서 해당되는 내용 정리를 하고 그 내용 정리를 할 수 있는 개인 자습 자료를 또 주고 그 문제 하나당 4문제 이상의 복습 자료를 또 주고 이렇게 해서 자습으로 적어도 1학기에 내가 하는 수학 공부의 30% 이상은 수원수투에 올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올해 이 얘기가 정확할 겁니다. 예, 선택 과목에서 하나 4점 틀리는 것보다 이 수원수투에서 4점짜리 하나 틀리는 게 표준 점수가 더 깎인대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한 조율 뭐 요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수원수투는 진짜 고득점을 막기 위해서는 웬만하면 다 맞아야 돼요. 진짜. 그러려면 2학기 돼서 시작하지 뭐 늦었어요. 2학기 되면 7, 8, 90, 7, 8, 9, 10, 11 5달인데 이건 하나 빼야죠. 4달 동안에 다른 과목 안 해요.
과학도 해야죠. 뭐 장난 아니에요. 시간 없다니까요. 이미 늦어버려요. 연습부터 시작해서. 그렇기 때문에 1학기 때 무조건 12월, 2월까지는 다 줘야 됩니다. 3월 딱 첫 시험에서 주로 뭐 보겠어요? 당연히 이거 보잖아요. 수원소통 위주로. 그럼 이거 딱 시험 보면 아차 이렇게 싶어요. 작년에 전교 1등하는 애가 65점을 만든 것도 봤어요. 3월 시험에서. 그럼 자신감 빡 떨어지고 내가 뭐지? 뭐 한 거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적분도 한 10주 정도에 끝낼 수 있는 양을 잘 선택해서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다뤘던 2학기 이 내신에 대해서 2학기의 모의고사 문제를 선별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했던 모의고사들은 대부분요. 수업을 위한 모의고사가 아니고 학생들의 수능 실력을 위한 모의고사를 했어요. 일주일에 4개씩 했어요. 2개씩 직접 풀고 해설하고 2개 숙제로 하고 질문 받고 계속 이런 식으로 7월부터 11월까지 계속 그랬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제가 가져올 수 있는 모의고사들이 많았는데 왜 그렇게 안 했냐. 그게요.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킬러 있죠? 예, 상위권 학생들 되게 재밌어하는 학생들 몇 있고 나머지는 듣고 싶지 않은. 그거요. 한 문제 푸는데 20분 그리고 제가 설명하는데 30분. 그러니까 하루 3시간 수업하는데 3문제면 끝나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지금은 그런 문제를 내지 않는다니까요. 그 대신 예전 기출문제들 중에 그 소스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10주 완성이나 이런 데서 반드시 이거를 공부를 해야 되고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걸 빼먹었네. 내신의 난이도. 제일 중요한 건데. 그 내신의 난이도는 돌리지 않을 텐데요. 뭐였냐면 왜 어렵냐면요. 자사고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수능 기출문제에 어려웠던 거 다 그대로네요. 숫자 바꾸고 이해하면 바꾸고 논술에서 어머님들 생각에 지금 서울 지역에서 별로 보내고 싶지 않은 대학 있죠? 네, 거기 기출문제들이 주관식 서술형으로 나옵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수능 기출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의 변형, 논술 문제 중에 어려웠던 문제의 형태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이 10주 완성 안에 최대한 기출문제와 그 내용을 논술의 기초까지 찾을 수 있는 걸 갖다가 기준으로 집중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로 요때 끝내야 돼요. 한 번만. 어차피 끝내는 거는 어머님들하고 제가 끝낸 거지 학생들은 그냥 끝냈을지 그게 내 건 아니에요. 또 해야죠. 또 반복할 때 내신 준비를 위한 수능을 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내신에 수능 문제 다 들어가 있죠. 농구술 문제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몇 배에 해당하는 과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풀어야 돼요. 그리고 학교별 기출문제 계속 풀다 보면 이거는 어떤 때에 어떤 문제를 변형한 거다. 이건 올해 수능을 어떻게 변형한 거다. 이게 그럼 바로 수능 준비도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1학기가 끝났을 때 2학기 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내신에서 끝난 상황에서 농구술의 기초까지 다 들은 상황에서 문제를 풀다 보면요. 어떤 과한 문제, 왜 이거 틀렸지? 근데 문제를 같이 분석하면서 제가 코멘트를 해줬을 때 이건 진짜 수능 문제스러운데 진짜 내가 뭘 하나 놓쳤구나. 이런 문제도 있는 반면에 선생님이 그거 저번에 일반화 시킨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보면 이거는 귀찮아서 된 거 맞지? 이런 대화를 통해서 진짜 문제 보는 눈이 커지는 게 필요해요. 2학기 때. 2학기 때는 그게 중요하지. 내가 틀린 문제를 별표 3개 치고 다 모아놓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1월 되기 전에 내가 틀린 것만 다시 보려고 하는 그 문제집 모음들은 수능에 안 나오는 문제집 모음이에요. 이해되세요? 대치동의 유명한 학원들 중에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될 거예요. 양심상 굉장히 어려운 킬러 문제들만 모아온 책들을 출판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간혹. 수능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 근데 본인들은 비싼 돈을 주고 했고 그걸 수업을 해서 마스터가 돼 있으니까 그냥 수업을 위해서 하는 거지 진짜 수능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거를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고 새로 배편된 수능에 맞춰서 계속 비슷한 걸 계속 반복을 시켜야 돼요. 그거를 할 수 있어야 수능에서 조금이라도 더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나오게 노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제 수업에 목표 같은 게 입시 결과 이거를 넣으려고 그랬는데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역시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네요. 됐다. 아이고 이거예요. 이거.
이 수강후기 같은 거 거기 팜플에 넣어놨는데 이걸 쓴 학생들 중에 3명이 100점을 맞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9평을 기준으로 하면 2명이 100점을 맞고 20 몇 명이 1등급이었어요. 근데 그 2명 중에 1명이 100점을 맞고 그때 다 못 맞았던 2개 정도를 틀렸던 학생 2명이 100점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계속 바뀌는 게 학생들의 현재 실력이지 얘는 무조건 100점이 없어요. 계속 끝까지 놓치지 말고 수능 당일까지 긴장하고 집중해서 성실한 뿌리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 수학 교육의 목표는 딴 게 아니고 자기가 보는 시험에 맞춰서 자신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 그래, 내가 지금 100점 못 맞는데 수능 당일날은 한번 보자. 내가 아는 게 반드시 나오니까 최선의 집중을 하겠다.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수험장에 들여보내는 게 제 학생들에 대한 목표입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설명을 워낙 잘했기 때문에 질문 없으시죠? 예, 감사합니다.